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이사장님께서는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 관계사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중국 소진학회 초빙이사, 중국 사마천학회 회원이시며 전 영산 원불교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을 150여 차례 다니시면서요, 중국사의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그 성과를 대중하는 남다른 영역을 개척해 오신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김영수 이사장님을 큰 박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시원찮아서 일단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네요, 그죠? 대개 제가 강의를 다니면은 박수를 제일 많이 치는 데가 어딜 같습니까? 네? 군대죠, 군대. 군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뭐 박수가 막 장례를 떠나갈 듯이 고함도 지르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미리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 군을 제외하고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나 못하나를 스스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려고요. 두 번째는 관장님하고의 저의 인연이 한 7년 전쯤에 한두 번 뵀는데 잊지 않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마침 유엔평화기념관의 설립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포트로 지원해서 활동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들, 이런 것들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하고가 공교롭게도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여러분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12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하나마다 호응을 좀 해주시면은 강의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진행될 것이고, 묵묵부답,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반응을 안 보이면은 강의가 굉장히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자 노래 하나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시는 분? 예. 춤 드신 분?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세요. 크게. 노래 제목은 나왔고. 이거 위대한 쇼맨에 나왔던 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쇼맨. 네. 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입니다. 주제가 가운데 하나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영화의 노래 하나를 또 하나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 제목은 뭐 네버 이너프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원래 저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강의 메시지하고 또 이 유엔 평화기념관의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시면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나름대로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죠? 위대한 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중국 역사상 실존했던
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그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권력이나 부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더 나눠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정신적 자세를 가리키는 유명한 유럽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나는 오늘을 구할 테니 당신은 세상을 구하시오. 저 어디서 나오는 대사죠? 아시는 분? 아까 위대한 쇼맨 맞추신 분은 나중에 방장님한테 이름하고 주소를 연락처를 저한테 하나 남겨주세요. 집에 가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아시는 분? 분명히 이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절반 이상이 이 영화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기억이 안 나죠? 어딜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던져보는 거야. 네? 핸드폰 다 들고 있으면서 빨랑빨랑 쳐다봐야지, 그죠? 네. 그래야지 이게 나오지. I will save today. You save the world. 자, 얼른 손 드세요. 배트맨 아닌데? 비슷하게 같다. 네. 원더우먼, 예. 원더우먼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남자 주인공 대사입니다. 원더우먼 대사가 아니고, 전쟁에 참전해서 서로 적과 싸우고 있을 때 남자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더우먼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을 구할 테니 그때는 세상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락은 영화이기도 하고 판타지 성격이 강한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 한 편에서도 한 대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리고 현재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과거도 달라집니다.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변하면은 과거에 나의 잘못했던 부분들, 내가 후회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새겨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걸음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도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과거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를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세상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라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마천이 던지는 청년들에게 던지는 12개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셨냐 그러면 전한 시대 때 전한, 그죠? 한나라가 이제 전한 후한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중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항우하고 유방이 싸워가지고 초안쟁패 7년 전쟁 끝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가 200여 년 만에 또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망해서 신나라가 잠깐 들어섰다가 다시 한나라가 부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앞에 한나라를 전한, 뒤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도읍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즉 전안에 있었던 이 전안의 도읍지는 오늘날 시안에 해당돼요. 서안에 해당돼요.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동안이 후안에 있었던 이 후안의 도읍지는 낙양이에요. 그래서 낙양은 장안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를 서한이라고 부르고 뒤에 한 나라를 동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한시대 때 역사가 사마천이 쓴 기전책 역사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설명을 선생님들이 안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또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29살 때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한중 대외관계사를 공부하다가 사마천을 만나서 학계에서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와 사기라는 역사책을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사마천과 사기를 A+를 주고 정말 위대한 역사서다. 또 어떤 전문가는 사마천의 사기를 F학점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중화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죠? 왜곡된 역사책이다. 이렇게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균 점수라는 게 있지.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다가 그냥 빠졌어요. 둥덩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3년째 한 역사책과 한 사람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얼마나 넓은 바다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깊이와 넓이를 갖추고 있는 역사책이고, 또 하나는 조금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 원도문 맞춘 분도 주소 적으라고 해주세요. 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사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때 대대로 역사가 집안이에요. 국가의 기록을 담당하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세습하는 직이에요. 여기는 이 집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서 38살 때 태사령이라고 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겸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기록원 총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책을 쓰고 국가기록을 전부 다 관리하는 자리예요. 38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취임해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40 넘어서 평생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우리 집안이 역사책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쓰지 못하고 간다. 너는 꼭 우리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역사책을 써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마천도 약속을 했어요. 한 두세 살부터 역사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다가 47살 때 황제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바른말 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48살 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죽게 생겼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사마천이 정말 처절하게 고뇌 끝에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그 당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속전이라고 합니다. 사형을 면하는 거. 학자 집안이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사마천 집안에서 돈이 있을 리가 없죠. 한 50만 전 가까이를 냈어야 돼요. 오늘날로 가면 몇 억 정도를 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황제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사형선고,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면회오는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그걸 궁형이라고 합니다. 성기를 자르고 환관이 되는 거예요. 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극을 보면 임금 옆에서 수염 없는 남자 있죠. 여자 목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시라고 하거나 정식으로는 환관이라고 합니다. 대개 성기를 잘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궁궐이 임금 밑에는 후궁들이 많았기 때문에
멀쩡한 남자를 궁궐에 들어와서 일을 시켜놓으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세당한 사람들을 궁궐에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관 집안의 자제로서 당대 최고의 인재이자 정말 그 당시 한나라 무제 당시에 사마천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재였어요. 그리고 언제 역사책을 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억울하게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사마천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생사관이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관념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그러면 자살이 허용되듯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상대편에게 잘못해가지고 상대를 죽게 만들었다든지 상대편에게 자존심을 아주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든지 이러면은 자기 목숨으로 보상을 했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무려 200군데 가까이가 자결 대목이 나옵니다. 자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반역을 꾀했다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자기이 있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자살할 수 있었고 그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사마천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책을 아버지한테도 약속을 했고, 사마천은 10대 때부터 역사가로서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생의 업인, 마지막 남은 이 일을 완수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이게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시대가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감을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일식이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해요. 왜 그러냐? 49살의 나이로 사마천이 궁영을 자청하게 되는데 평균 수명이 문제. 2100년 전 사람입니다. 사마천이 2100년 전 훨씬 넘어졌 사람이에요. 2200년 가까이 전에 분인데 그 당시에 남자 나이 49살이라고 하면 평균 수명을 다 사는 나이예요.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입장에서는 궁양이라고 하는 성기를 잘라버리는 이 끔찍한 수술을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오늘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보험이야. 자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죽을 확률이 80% 이상인데, 더더군다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문제다. 그렇잖아요. 기록에 남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사마천이 궁양을 자청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기록에 남으면 어떻게 기록에 남겠어요? 한나라 무제 때 태자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는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양을 자청했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위로는 조상, 밑으로는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로 남겠습니까? 사마천을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처절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49살의 나이로 궁영을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살아남습니다. 이 궁영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형벌은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주로 남녀 간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궁영을 당하고 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가 여자로 바뀌고 수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얼굴 형태가 노파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저기는 거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치욕스러운 형벌이거든요. 이거를 자청하고 사마천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때가 50세예요. 풀려났는데 문제가 또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 사마천이에게 더 씌워졌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죄명이 무고하다는 게 밝혀져요. 궁형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라 무죄라는 사람이 미안했든지 사마천에게 벼슬을 줍니다. 궁형당한 이제는 다른 공직은 맡을 수가 없어. 성기가 없는 사람이 환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관만 할 수 있는 벼슬이 있어요. 중서령이라고 하는 벼슬이라고 주로 황제의 디스타거리하고 이제 청수하고 심부름하는 그 일이에요. 이것도 치욕이죠. 그저 시컷 두들겨 팬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뭐 사줄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사마천은 이 치욕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천에 관해서 조금만 사전 정보가 있으면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렸을 텐데 사마천이 왜 이 치욕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쉽게 생각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사마천은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궁형당하고 난 다음에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족이 있어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건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천이 벼슬을 받아들였어요. 중서령이라는 벼슬. 그게 뭐냐? 궁궐에 들어와야 돼요. 궁궐에 들어와야 돼요. 왜? 왜 궁궐에 들어와야 돼요? 예. 도서관이에요. 사기를 완성하려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자료들 이게 전부 다 황가 도서관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 공직자였기 때문에 자기 개인 집에다가는 자료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또 자료를 구할 수도 없어. 근데 다행히 한나라가 문화나 경제력이 발전해가지고 진시황이 했던 만행 가운데 하나가 분성형류라고 들어봤죠? 아시죠? 그죠? 다 불태웠는데 그 당시 그걸 숨겨놓은 집안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한나라 황제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집에 감춰놓은 옛날 책 있으면 그 당시 주간이나 목간이죠. 그죠? 있으면은 나라에 바쳐라. 그러면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자는 옛날 집 벽에서도 옛날 경전들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사마천이 역사책을 쓰기 시작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궁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 벼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몸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반역죄 때문에 고문당했죠. 그 다음에 49살이 나이로 성기를 자르는 끔찍한 수술을 했죠. 자, 아라비아 쪽에서는 궁형하면 그냥 남성의 성기만 자릅니다. 근데 한나라 시대 때 중국의 궁형은요, 고환을 포함해서 통째로 잘라내요. 성기 전체를. 그러면은 요도만, 오줌길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요도에다가 큰 거위털을 박아서 잠실로 보내요. 잠실. 잠실이 뭐 하는 데죠? 여러분들 잠실 잘 모르죠? 누에 치는 데예요. 비단실 뽑아내는 벌레인 누에 있죠. 그죠? 네. 누에 치는 집을 잠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가면은 잠실 있잖아요. 잠실 운동장 있고 옛날에는 임금이 거기 와가지고 누에 치는 시범을 보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잠실이에요. 잠실로 보내요. 왜? 잠실이 따뜻하거든. 누에가 따뜻한 곳에서 자라야 돼. 뽕잎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한 사람이니까 몸이 차가우면 안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찜질방 보낼 수는 없잖아. 죄인을. 그래서 누에치는 잠실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게 해서 우리가 이 대장이나 뭐 위나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방귀가 나와야 되지만 궁형을 당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는? 오줌이 나와야 돼요.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보내서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록에도 그런 게 일부 나오는데 중국 기록에 보면은
잠실로 내려보냈다라든지 잠실로 내쳤다라든지 이런 거는 누이치로 보는 게 아니고 궁형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은유적,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큰 고문에다가 그 다음에 성기를 자르는 큰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적재성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 나한테 주어진 수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이 역사책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마천 사기는 저 중국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국의 당군 할아버지 같은 누르왕자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 당대까지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중국을 알려면은 이 책은 안 읽고는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마천 사기에 붙여놓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역사서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있죠? 절대 역사서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죽기 전까지 완성한 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은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한 5년 내지 6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 자, 이 방대한 3000년 되는 시간의 역사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쓰는 거 말고 줄여야 돼요. 그잖아요. 자료에 있는 거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안 돼. 두 번째,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마천이 47살 때 황제에게 직언하다가 바른말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히고 반역죄에 몰리고 사형 선고받고 요 과정 풀려나기까지 과정에 사마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제 만약에 사마천이 이런 역경을 겪지 않았으면은 황제를 찬양하고 그냥 밋밋한 역사책으로 끝났을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역사책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권 가운데 100% 다 선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사책 하면은 무슨 객관적 사실의 나열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마천 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주관적 역사책입니다. 사마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를 비판을 해야 돼. 그리고 권력자 밑에서 빌붙어서 아양 떨고 아우아우 하는 간신들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인재들에 관해서도 그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피해야 돼요. 그잖아. 오늘날처럼 종이에 인쇄를 해가지고 수만 부, 막 수십만 부 막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무를 일일이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다 주거리를 목간에다 써야 됩니다. 붓으로. 그래서 사마천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두 부를 쓴다 그랬어요. 한 부는 명산에다 감추어두고, 감추어두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부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사마천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책 글자 수를 밝힙니다. 52만 6,500자. 전 세계에 그 책을 쓴 사람 가운데 오래전부터 저서를 남긴 사람 가운데 자기 책 글자 수를 밝힌 최초의 사람이에요. 왜 글자 수를 밝혔을까? 훗날 누군가가 자기 책에 손을 댈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요. 실제 손을 댔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기 판본 가운데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판본, 중화서국 판본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 수가 55만 자가 넘어요. 사마천이 52만 6,500자라고 하는 숫자를 밝혀놓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밝혀내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일단 52만 6,500자인데 55만 자가 넘으니까 일단 2만 자 이상이 덧붙여졌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덧붙여졌는가라는 건 이제 문체를 비교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다. 말이에요. 만약에 숫자가 없었으면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밝혀내기가. 52만 6,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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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만 6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기가 그만큼 예민한 책이다. 그죠? 네, 예민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로 중국의 역대로 왕조들이 황제들이 대놓고 사마천 사기를 읽으라고 권한 적이 없어요. 사마천 사방하고 무덤도 중국 역대 왕조들이 거의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신경 써준 왕조가 두 왕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왕조가 원나라. 원나라는 몽고족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조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만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사마천 무덤을 직접 가서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드린 제왕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금나라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권력자와 최고 권력자의 황제도 비판하고 그 밑에서 빌부터 사는 간신배들도 비판하고 아주 정의로운 붓을 휘둘러 놨기 때문에 읽으라고 대놓고 권할 수 없는 그런 또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런 점들은 다 뭐냐? 우리 인류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지 우리의 봉사정신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 12개를 딱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종불이 천하지명 이이 일입니다 라고 하는 한문으로 저렇게 써요. 여러분들은 아래 글 읽으면 되겠죠, 그죠?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는 결코 없다 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하면 이제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천 사기 첫 번째 건이 오제본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요임금, 순임금, 요순이 나오는 기록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권력자로 추앙하는 사람 두 사람이 요순이야. 요순시대 하잖아.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논쟁 중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전설 속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은 자기 제일 첫 번째 건에다가 요임금하고 순임금 기록을 원래 5명의 제왕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뭔 임금 자리를 뭘 양보합니까?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지만은 양보했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단 얘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걸 양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양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선양한다 라고 얘기해요. 고려시대 때에도 제일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한테 태조 이성계가 선양을 받아요. 양보를 받는 형태, 형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무력으로는 다 굴복시켜 놓은 상태에서 죽여버리거나 힘으로 막 눌러버리면은 백성들이 반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을 선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선양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 원래는 요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임금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 단주라고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민간에서 순이라고 하는 호라비를 스카웃을 해서 임금 교육을 20년 가까이 시킨 다음에 살아 생전에 임금 자리를 물려줘요. 그러면은 누가 불만을 터뜨려? 아들이, 그죠? 네. 아들하고 아들 측근들. 아들 태자를 모시는 또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 자리 물려받으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덜투덜 거려요. 불만을 터뜨리니까 요임금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임금이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면 단주 한 사람에게는 이롭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고 내가 순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하면 단주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겠지만 천하가 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절대로. 저희 오늘 종불이라고 되어 있는 한자는요, 영어의 never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처음 노래 들었던 never enough 할 때 결코 몸할 수 없다, 몸하지 않다 라는 뜻이. 이 대목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보면은 능력도 되지 않고 실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많은 사람에게 키워코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라는 겁니다. 이게 공사 부분이죠, 그죠? 예.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 저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적 기풍으로 만연한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훨씬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뭐라 그랬죠?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고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 이거 원래 귀족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훨씬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줘야만이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본받고, 그죠? 자식들도 본받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사마천 제일 첫 번째 기록이 아주 강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시작이 됩니다. 사마천 사기의 두 번째 권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 한자를 써서 하왕조라고 합니다. 하나라를 세운 사람은 우임금이라고 합니다. 하우 또는 대우라고 해요. 이 우임금은 그 당시에 중국이 황하가 맨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쳐가지고 황하 범람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황하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 국가 최대의 현안이었어요. 황하는요, 약 5,600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이 강이 흘러가는 유역 면적을 따지면 장강보다 훨씬 넓어요. 이 광이 폭이 넓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황하가 이름 그대로 누르왕자잖아요. 그죠? 누런 모래를 끌고 내려와요. 흙을 막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 하남성 쪽 정도까지 황하가 흘러내려오면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황하는 여기 아파트 한 20층 건물 위로 흘러요. 황하가. 이런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흙을 계속 쓸고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계속 양안으로 쌓다 보면은 강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강 언덕이. 그게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아파트 20층에서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높아져요. 그걸 이제 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넘쳐버리면은 그냥 물로 휩쓸고 가는 홍수하고는 달라. 왜? 흙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니까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오래전부터 중국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황하 범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치수 사업이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이에요. 바로 이 황하의 범람을 막은 사람이에요. 우임금이라는 사람이에요. 임금이 되기 전부터 우임금은 무려 13년 동안 백성들하고 직접 삽을 들고 나가서 황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물길을 트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권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제 치수사업 수리 전문가였는데 9년 동안 황하 범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처형당했어요. 아버지는 주로 뚝을 쌓아가지고 범람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뚝이라는 게 비가 그 뚝이 버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와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우임금은 아버지 방식을 바꿔가지고 물길을 여러 길 갈래로 트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물이 크게 흘러오면은 이게 한꺼번에 넘쳐버리면 다 터져버리니까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길을 트는 방법으로 수리 사업을 하면서 우임금이 리더십을 체득을 해요. 첫 번째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서포터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의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리더는 훈련되고 길러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개인의 리더십, 셀프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정해져 있는 리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협동, 배려. 작년인가 제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꽤 그 유명한 사립중학교 전교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컨셉, 가치 개념이라고 합니다. 밸류 컨셉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배려였어요. 배려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백수 해안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백수읍에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왼쪽에 경사진 아래쪽에 사당이 하나 있어요. 댕금머리 사람들 좀처럼 찾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바닷가를 바라보고 비석도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팔열구 순절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팔열구 순절지. 그게 뭐냐 하면 정류재란 때 8명의 여성이 외구가 쳐들어오는데 도망가다가 외구한테 붙잡힐 것 같으니까 모두 바다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한 곳이에요. 순절했던 얘기는 이제 자살했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8명의 18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당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어. 저는 거기 가가지고 안내를 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이 8명의 여성들이 집단으로 다 함께 바닷물에 몸을 던지는 까닭은 표면적으로는 외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까봐 그게 그죠?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라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있어. 두 번째.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 애프터가 더 끔찍한 거야. 이 여성들한테. 조선시대 때 이 조선 중후기로 들어갈 때 이 여성들한테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가 더 끔찍한 거야. 왜? 인류회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양반들이 죄다 큰아들만 데리고 도망가요. 가족들 다 버리고 그 남겨져 있는 게 여성들하고 어린아들만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여성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물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가족들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끌어안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건 너무 끔찍한 거야.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 칠거지약 들이대면서 얼마나 그죠? 고통을 가하겠냐는 얘기지. 이건 너무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인류회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갔던 가장들이 큰아들 데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게 유명한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들이 올린 집단 이혼 청구 상소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이혼하게 해달라고 임금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여러 명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못난 선조가 보기에도 이것들도 진짜 너무한다. 그죠? 니들도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해서 묘수를 내요. 그 묘수가 뭐냐 그러면 모년 모월 모일부터 모년 모월 모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한다. 라는 걸로
앞세우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뭔가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런 열망이 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연령이나 효자문, 효자비가 전국 각지에 세워진 것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 잘 지키는데 뭐 신호등 지키자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라는 걸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임금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민간 시찰을 나갔는데 백성이 오락자리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끌려가냐 했더니 먹을 걸 훔치다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 붙잡혀서. 그때 무임금이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 유죄 제하일이니까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풀어줘라 라고 해서 백성들을 아꼈던 그런 무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문제라고 하는 아주 명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황제를 가장 훌륭한 최고 통치자로 꼽습니다.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의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씨 세력, 부인인 여태오라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 일족이 권력을 휘두르다가 공신들에 가지고 모두 여씨 세력이 축출되고 난 다음에 추대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었던, 확률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황제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고 백성들로 하여금 권력자를 비방하는 비방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고문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연좌제도 폐지시키고 각종 악법을 다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 한나라 문제가 남긴 유언장이 사마천 사기 전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46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황제가.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수를 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으니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는 3일장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3일장 하잖아요. 그죠? 3일장이 현대식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3년상 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여막 치고 무덤 옆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3년상을 지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허식이다 그래가지고 3일장으로 줄였단 말이죠.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3년상을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옛날 사람들 3년상 지냈을까? 벼슬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내려와가지고 3년상 지냈어요. 공무원들은 그만두고 내려와 3년 동안 쉬고 그건 알고 있어요. 왜 3년상을? 그 3년상은 36개월 지내나?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3년상은 25개월입니다. 25개월. 그러니까 24개월 하면 2년 지냈잖아요. 그죠? 한 달만 딱 더 지내면 되는 거야. 그게 3년이야. 실제로. 말이 3년이지 25개월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3년상을 지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왜 3년상을 지냈느냐? 태어나가지고 혼자서 똥오줌 가리고 겨우 밥 떠먹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한 3살쯤 되면은, 그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한 3살쯤 되면은, 이제 오줌도 혼자 가리고, 똥도 가리고, 밥도 그냥 흘리긴 하지만 먹잖아.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다 보살펴줘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년상을 지내는 겁니다. 의미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3년상을 안 지내더라도. 전에 한 번 어딘가에서 강의를 했더니 나 3년상 지낼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은혜 갚아야 된다고. 이 한나라 문제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한테는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하고. 무슨 얘기예요?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했던 얘기는
롱드레스를 못 입게 했다는 얘기야. 롱드레스를. 긴 치마 땅에 끌리도록. 왜 그럼 롱드레스를 못 입게 했어요? 옷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휘장에 술을 넣지 못하게 했다. 즉 커튼에다가 술을 못 넣게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실 들어가고 재료 들어가고 인력이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황제임에도 저렇게 검소하게 건금전략하면서 실천했던 그런 제왕이 바로 한나라 문제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 개인, 내가 사는 생활부터 간소하고 검소하게, 그죠? 사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레스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이 문제라는 사람은요, 죽을 때 자기 무덤까지도 유언으로 남깁니다. 어떻게 유언을 남기냐 그러면 산천을 훼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경까지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요. 옛날에는 중국에 보면 황제 여러분들 제시황릉 병명에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무덤 하나 건설하려면 어떻게 하면 신도시 하나를 건설해야 돼요. 자, 황제가 즉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TF팀이 구성이 돼. 무슨 TF팀? 황제 무덤 조성팀이 구성이 돼요. 황제 되자마자 제시황이 13살에 임금이 됐거든요. 5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38년 있었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무덤이 다 완성이 안 돼서 그 아들 때 가서야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무덤 조성팀이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위치 선정부터 해야지. 어디다가 쓸 거냐, 무덤을. 그러면 그 위치 선정된 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야. 두 번째 뭐 하냐? 사람들 이주를 시켜요, 그쪽으로. 저를 어떤 사람을 이주를 시키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주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는 각종 자재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도로 닦고, 길 닦고, 그 다음에 산 아니고 평지에다가 해야 되니까 흙 날라와가지고 봉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천이 파괴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 내 무덤은 자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즉위하면서 정했으니까 내 무덤은 산천을 훼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판고조 유방의 무덤이에요. 장릉이라고 하는 무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한나라 무제 무덤이에요. 저기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찍은 사진. 요거는 한나라 경제의 무덤이에요. 문제의 아들입니다. 요건 문제의 무덤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인공의 무덤이에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산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왕도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때 보면 저 남쪽에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초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왕을 보필했던 손숙오라고 하는 청백리가 있었어요. 청렴결백한 수십 년 동안 장왕을 보좌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다가 간 그런 청백리가 있었어요. 그 청백리 장왕 손수고에 대해서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수고는 마차를 3년이나 타면서 마차를 끄는 말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랐다 라고 하는 유명한 칭송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은 나이 들고 하면은 책 읽고 하다 보면 저 사자성어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맹의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맹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자를 보시면 배우 할 때 우자예요. 배우, 탤런트, 영화 배우. 옛날 기록에 이제 우자가 붙으면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 맹이라는 거예요. 탤런트 맹이야. 이름이 맹이야. 네. 탤런트 맹이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의관은. 우맹이 손수고의 복장을 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똑같이 분장하는 것을 우맹의관이라고 해요. 그럼 우맹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왜 손수고 모양으로 모습으로 분장을 했을까? 손수고는 초나라 장왕을 모시면서 수십 년 동안 초나라의 재상을 지냈어요.
국무총리를 지냈어. 그런데 이 손수구가 너무 사람이 소탈하고 인격이 뛰어나가지고 배우 맹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궁중 악사인 탤런트하고도 한 사람은 재상이고 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눴어요. 그런데 손수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는 우맹이 시장을 나갔더니 시장에 아는 사람이 와 있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손수구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지어와서 팔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재상을 수십 년 동안 지낸 사람 집안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남기고 관계없어서 아들이 땔나무를 지어와가지고 그 땔감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 손수구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아생전에 재상으로 있을 때 자기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해줬던 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궁궐로 돌아와서 자기 분장실에 가서 손수구 분장을 하는 거예요. 손수구가 똑같이. 연예인이니까 그런 거 잘해. 그리고 임금 앞에 짠 나타났어. 전화를 장하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죽은 손수구가 살아왔네? 또 갑자기 와서 보니까 아니, 손수구가 아니고 운명이단 말이지. 그래서 손수구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울다가 웃다가 손수구에 대한 추억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리고는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울다가 웃다가, 그죠? 그러고 나면 영혼이 맑아지는 같은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낀단 말이죠. 이 장화도 이제 그런 겪은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우명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명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오래간만에 손수구 생각도 나고 해서 야, 너한테 벼슬 하나 주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명이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들은 못해서 난리인데, 아니, 그 궁중악사 주제에, 탤런트 주제에 벼슬을 주겠다는데 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임금이 꽃같게 생각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임금이 안 할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지 말랍니다. 아내가 하지 말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손수구가 장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유명한 청렴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청백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배를 얽기 때문이라네. 탐관오리는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탐관오리 짓을 할까? 사람들이 집이 부자가 되기 때문이라네. 그대여 손수구를 보지 못했는가?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장황이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명한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야차자차해서 손수구 집안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손수구 집안을 보살피게 해줬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맹의관이라는 겁니다. 손수구라고 하는 청백리의 정신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맹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통해 가지고 재현시킨 겁니다. 지금 바탕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중국까지 현지에서 찍어놓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손수구의 무덤입니다. 중국 호북성 형주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정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정나라에 20년 동안 재상을 지낸 정자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정자산의 할아버지가 임금이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은 되지 못했지만 최고 귀족이죠. 왕족이단 말이에요. 20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60세 무렵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20년은 재상을 지냈어요. 이 사람도, 정자산도. 그런데 정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집에 장례를 치르려고 집에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신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산에다 가서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안
안 믿었어요. 에이, 20년 동안 재상을 지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치를 돈이 없어? 말도 안 돼.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집에 있는 보석이며 돈 따위를 들고 와서 정자산 후손들에게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간 재상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렇게나 장례 치를 수 없다 해서 이 돈으로 후하게 장례를 치러 주십사 라고 돈과 재물을 주니까 후손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돈과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기가 민망해서 정자산 집 앞을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전부 다 던져요. 그랬더니 해가 비치면 이 시냇물 아래 깔려있는 보석과 돈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시냇물 이름을 금수하라고 불렀어요. 쇠금자에다가 물수자, 금수하라고 불렀어요. 하남성 정주시, 옛날에 정나라 수도였어요. 지금 오늘날 하남성의 수도입니다. 정주시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여기가 금수합니다. 전혀 옛날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인구 1000만 명 도시다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금수하는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무덤을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귀족인데 무슨 뭐 산 어디를 가 몇 년 전에요. 찾았습니다. 네. 경자산 무덤입니다. 봉우리를 3개를 넘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 저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각오해야 돼. 다 왔어요 하면은 한 4시간쯤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실제로 여기가 정자산 무덤입니다. 저 자신을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왜? 기록을 못 믿었거든. 한 인간이 남겨놓은 고귀한 정신 세계를 정말 속되게, 그죠? 속물건성으로 그 정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설마 하고 의심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찾았습니다. 이 정자산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저는 배운 다음 비로소 벼슬을 맡을 수 있다고 들었지 벼슬한 다음에 공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나 자신의 잘못을 비호하거나 덮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죠. 인간이 덜 된 상태에서 벼슬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죠. 내 잘못을 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된 다음에 인간이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죄를 달게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자산이. 나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한 다음 배운다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전주시대 때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안영은 어려운 제나라를 수십 년 동안 잘 이끌어간 재상이었어요. 이 안영은 임금한테 특히 직언하기로 유명한,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검소하게 살았고 굉장히 왜소했어요. 키가 거의 난쟁이급이에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사신으로 나가서 제나라의 위신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귤화위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귤화위지 뜻을 아시는 분? 귤화위지 귤이 탱자로 바뀌다 라는 뜻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런 거 배우셨나 모르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은 탱자로 바뀐다. 퉁투가 달라지면은 원래 모양과 원래 질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안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영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어요. 큰 나라입니다. 초나라는.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더니 초나라 임금과 신하들이 안영을 놀리려고, 안영이 몸이 왜소하고 조그맣고 못생겼잖아. 놀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왜 이런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안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시장바닥으로 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이 비가 돼서 내릴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재가 넘쳐납니다. 저를 초나라로 보낸 까닭은 그 나라에 맞춰서 사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반박을 해가지고 초나라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초나라 왕이 이것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모욕을 주려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더니 죄수 하나를 잡아가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오랏줄에 묶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자가 궁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나라 사람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영이 제 나라 출신의 사람을 도둑놈으로 본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그때 안영이 한 말입니다. 귤화합이지.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로 바뀐다더니 이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초나라 와가지고 도둑놈 됐다고. 그죠? 초나라 통토가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초나라 왕을 코를 납작하게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리더에게 한 말입니다. 최고 통치자 임금에게 수시로 묻는 임금은 위험하긴 하지만 제명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물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모르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들이나 신하들한테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임금이 똑똑한 것만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명에 살 수 있지만 묻기를 꺼려하는 임금은 제목 하나 보존할 수 없습니다. 즉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렇게 해서 상대편에게 내 잘못,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를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제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직언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안영의 무덤입니다. 산동성 임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나라의 수도였어요. 잘 남아 있습니다. 구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평생을 군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30년 넘게 군대를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슴속에와 닿을 겁니다. 사마양자라고 하는 춘추시대 때 제 나라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미천한 출신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영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수의 추천을 받아. 그래서 장군이 됩니다. 임금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양자를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사마양자가 요청을 하나 합니다. 임금에게. 뭘 요청하냐 하면 제가 출신이 미천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 명령을 잘 안 따를 수가 있으니 임금께서 총애하는 좋은 집안 출신으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걸 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고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 하나를 딸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마양자하고 장고가 다음날 12시까지 군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내일 출정해야 되니까 12시까지 와라. 사마양자는 일찍부터 물시계, 해시계 준비해가지고 장고가 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장고가 안 나타나. 이 장고는 귀족 출신이고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 전날 자기가 군대에 간다고, 감구도로 나간다고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막 술자리를 베풀어 준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뻗어가지고 아침에 술 취해가지고 먼 데로 나가지고 약속 시간을 어겨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나타나. 사마양자가 군법을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령에 따르면 이런 자는 어떻게 처벌하냐? 참 목을 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러면서 양적한 얘기입니다. 사마양자가 장수가 명을 받으면 그날로 집을 입고 군에 임하여 군령이 떨어지면 친인책을 입고 북을 치며 서둘러 전쟁에 나서서 공격할 때는 그 몸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나간 사람이 됐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순간부터 저런 마음 자세로 가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장제군이면 군명유소불수라는 유명한 말도 합니다. 장수가 군대에 나가 있으면, 전쟁에 나가 있으면 군주가 명령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듣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즉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사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유명한 명장이 사마양저였습니다. 사마양저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군을 묶어가지고 목을 베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의 장수, 오기라고 하는 장수의 리더십입니다. 가장 낮은 사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사를 했다. 가장 낮은 사졸이라는 병사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계급도 낮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가장 허약한 병사들을 얘기합니다. 몸이 약한 병사는 식사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그 양에 맞춰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잠을 잘 때 깔레를 깔지 않았으며 행군 때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고 자기 먹을 식량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등 병사들과 수고로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 오기라고 하는 명장의 리더십입니다. 오기가 남겨놓은 유명한 고사성어가 바로 연졸병저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가 그겁니다. 연저라는 거는 무슨, 연졸이라는 건 뭐냐면 연 빤다라는 뜻이, 입으로 빨다라는 뜻이고, 졸은 병사죠, 그죠? 병저는 뭐냐면 등창이, 종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병사가 부상을 입고 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막 나자 직접 장군이 병사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줬다라는 뜻이에요. 오기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리더십 사례입니다. 노블레스 울리주 사례가 저렇게 고사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장군으로서 이광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무장으로서 평생을 흉노와의 전투에서 일생을 다 보낸 장수고 결국은 나중에 정치 군인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 부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명장입니다. 이 명장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사마천이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다 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속담과 같은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우야나무가 자두나무가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죠. 그런데도 그 아래로 길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봄이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맛난 열매를 매달아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따라서 그 열매를 따라 오기 때문에 저절로 길이 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기억을 합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은 이광 장군의 무덤입니다. 이광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가 없는 날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활쏘기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고, 가운데가 이광 장군의 무덤이고 오른쪽 이광 장군의 초상입니다. 이제 상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기업이 우리한 기업 또는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그 기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느냐,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질이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기업이 수익을 내고 발전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힘이고 또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 덕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이윤이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돌고 돌아줘야만 그 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문예부흥 시기에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유명한 가문들 있죠, 그렇죠? 그런 가문들이 문화예술 이런 학문 분야에 큰 공헌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메세나 정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은 점점 더 요구되는구나. 미국에서 한번 통계가 있었어요. 무슨 통계가 있었냐 그러면 미국의 기업인들 가운데에서 착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쭉 추려가지고 그 기업의 CEO들의 출신 대학교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대학이 전혀 아니라 시카고 대학이 제일 많더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이. 그럼 시카고 대학에서 왜 착한 기업인들을 많이 배출했을까?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갔더니 시카고 대학은 전공을 불문하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동서양 고전 50권을 전부 다 읽고 에세이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 50권의 고전이라는 건 섹스피어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논어 이런 거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양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 읽는 과정, 그 강의를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인문정신, 휴머니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 정신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을 독서와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나가서 차린 기업가들 가운데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제 그런 인문교육, 인문정신,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가운데에서 제가 늘 소개해드린 인물은 범녀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정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월나라 부천이라고 하는 임금을 보좌했던 군사 전문가이자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월나라가 숙적 라이벌이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인생 최고 절정기에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다 버리고 떠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사업가로 변신을 해요. 사업가로 변신해가지고 삼취삼산이라고 하죠. 3번 억만금을 모아가지고 3번 다 주변에 다 나누어졌다. 그게 삼취삼산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사업가들 하면은 언부자 계칭 도주공. 도주공은 뭐냐 그러면 이 범죄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치자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도주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 하면은 도주공을 입에 올렸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처럼 살려면 도주공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범녀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범녀를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업의 성인. 이게 범녀입니다. 자, 근데 논어 혹시 여러분들 보면 논어 읽어보시고 없어요? 읽어봤어요? 예. 50이에요 나이가 혹시? 요즘 뭐 50에 읽는 논어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죠? 논어는 공자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록이죠, 그죠? 굉장히 정겨운 책입니다. 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절하게 해설이 달려있는 책들이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대화 나누는 거야, 대화록이에요. 굉장히 그 공자라는 분은 유머스럽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인간적이에요. 흔히들 공자의 수제자 하면은 안연이라는 사람을 꼽아요. 안회.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사자성어 배울 때 뭘 배우냐 그러면 단표누항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표주박에다가 밥 먹고 누추한 골목길에 사는 그 인물이 바로 안연이에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제자 하면 다 안회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논어를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은 단목시고 이름은 사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사야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 이름을 불러요. 사야. 나중에 이제 자가 자공이단 말이죠. 공자 제자가 많을 때는 3,000명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수제자만 7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70명 수제자 가운데서 최고의 수제자고 직업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제자입니다. 뭐야? 사업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공이. 사마천은 이 자공 이야기를 부자들의 기록인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님이 천하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공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천하를 주유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십몇 년 동안 세상을 다 돌아다니잖아. 공자는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공부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어. 근데 이 공자가 어떻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저 나라 임금을 만나고 저 나라 임금하고 면담을 하겠어요? 누가 해요? 자공이 다 주사한 겁니다. 자공은 천하를 다니면서 유력한 사람들하고 다 사업을 하거든요. 자공이 어느 정도로 대접을 받았냐 그러면 자공이 한번 그 나라를 방문하면은 그 나라 임금하고 뜰을 사이에 두고 대등하게 예를 나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맞먹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사업가들 뭐 예를 들면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 대통령 나와서 맞이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거 똑같은 거야. 자공이 그랬어요. 심지어 월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월나라는 구천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마당을 쓸게 하고 자기가 직접 수레를 몰고 나가서 자공을 모시고 궁에 들어갔어.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 자공이라는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공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강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냈어요. 대륙의 거상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자공 이야기를 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공 고향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자공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딱 맞는 인물이야. 잘 봐요. 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어봐요. 공자님에게. 선생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스승님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야 그럼 너도 미워하는 게 있냐? 라고 물어봐요. 제자에게. 그때 자공이 대답한 겁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하고 이 저작권법이 선구자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응. 남의 생각을 훔쳐가지고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에 이미 저작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선하면서 그걸 용기라고 하는 자를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저는 미워합니다. 아주 요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표현으로 따지면 굉장히 엣지 있는 남자예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부를 아낌없이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는요. 공자가 세상을 떠나왔을 때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치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6년상을 치릅니다. 이 누구냐? 자공입니다. 자공 혼자서 6년상을 치러요. 저는 여기에 이 기록에 필이 꽂혀가지고 아니 왜 6년상을 치렀을까? 이게 이제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그리고 공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공입니다. 자공 공자가 병이 들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기다려요. 눈을 감지 못하고. 공자님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 자꾸 눈을 못 감고 기다려요. 근데 자공이 사업차 다른 데 갔다가 스승을 찾아와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야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화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7일 뒤에 세상을 떠나요. 자공을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는 자공은 6년상을 치릅니다. 이 기록들을 보고 제가 딱 떠올린 게 뭐냐 그러면은 자공 때문에 유가학파가 당시 학파들 가운데서 최고 학파가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도가, 유가, 법가, 음양가, 명가, 제자백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공자를 시조로 하는 유가학파가 나중에 동양사회 전체를 석권하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그러려면 누군가가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중간에 그 학파를 키워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걸 자궁으로 본 거죠. 그게 바로 6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공자의 고향인 곡부를 지키면서 선생님 탄신일이나 제사가 되면 다 전 천하에 흩어진 여자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면은 자궁 사업가잖아.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숙식 다
다 편히 봐주고 해서 서로 그때 뭐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논어가 편찬되는 거예요. 논어는 결국은 제자들의 기억에 따라 가지고 기술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불경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기억력이 좋은 가설인가 하는 제자가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게 맞아 하면 적는 거예요. 그게 불경이에요. 그게 바이블입니다. 경입니다. 이 논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핵심 주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저는 자궁의 6년상으로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자궁 공자님 무덤에 가면은 자궁 여묘처라고 해서 자궁이 6년 동안 염막을 치고 6년상을 지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왼쪽 사진이 그거고, 오른쪽은 자궁 수식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기념일이 되면 옛날에 저걸 식수라는 걸 했어요. 나무 심기 했잖아. 이 자궁이 제일 먼저 했어요. 스승 무덤 앞에 나무를 제일 먼저 심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식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나무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터는 남아있어요. 공자님 무덤입니다. 공림이라고 합니다. 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 무덤은 묘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규모가 큰 신분 있는 사람 무덤은 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왕의 무덤은 릉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공자 같은 분은 묘라고 할 수도 없고 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릉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숲을 림자를 써서 림이라고 합니다. 공림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현재 여행 다니면 여기는 갔다 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자님 고향은 곡부 갔다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대성, 지성, 문선, 간, 그죠? 제일 끝머리 글자가 간이잖아. 간. 저 글자 읽을 줄 알죠? 원래 공자님한테 나중에 붙여준 여러 가지 별칭 가운데가 대성.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 가면 대성전이 있잖아. 그게 공자님 별칭이에요. 대성. 큰 성인이라는 뜻이야. 날 크게 이루었다라는 뜻이야. 누가 붙여준 거냐 하면 맹자님이 붙여준 별명이 집대성을 집자를 뗀 거예요. 우리가 집대성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대를 떼고 대성이야. 너는 대성전이야. 크게 성취한 분이야. 대성, 지성. 지성은 지극한 성인이라는 뜻이야. 성자. 그 다음에 문서는 무가 아닌 문을 널리 세상에 전파한 분이다 해서 원래 대성, 지성, 문선, 왕이라고 해요. 왕자를 나중에 붙여줘요. 근데 공자님 무덤 가서 보면 왕자가 없어. 간자야 저게. 간이잖아요. 그죠? 왕자가 아니잖아. 저 그냥 플러건 보고 에이 공자님 무덤 앞에 갔더니 대성, 지성, 문선, 왕이 아니고 문선, 간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옮겨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고 쳐다보면 밑에 짝대기 하나 보여요. 그럼 왜 저렇게 썼을까? 공자님 무덤에 진짜 왕들이 와가지고 참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왕자가 딱 보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간자로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왕자가 보여요. 짝대기가. 그런 또 재미난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궁 무덤입니다. 자궁 무덤은 하남성 중해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무덤이 아니고요. 여기 옥수수밭인데 이 안에 있어.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는 자궁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중국 상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이 듣고 싶어하는 별칭이 유상이라는 겁니다. 유학자 할 때 유자 플러스 상인상자.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덕과 윤리 도덕을 겸비한 비즈니스맨 상인. 최고의 찬사예요. 그 유상의 표본이 누구냐? 자궁입니다. 왜? 공자님 제자죠. 그죠? 육아의 창시자인 공자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억만금을 벌어서 육아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키우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를 했고, 그
그다음에 논어를 편찬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고 공자님의 철학과 사상을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알리는데 자기 자신의 재력을 동원해가지고 공자님이 자기야 나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마차 대령해주고 자기가 모시고 가고 이 나라 왕 소개해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자공이라고 하는 유상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사마천이겠죠. 그렇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마천을 만나고 삽니다. 저는 33년 동안 지금까지 사마천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저한테 준 선물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늘 저를 붙잡아 줍니다. 특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마천의 삶만큼 정말 처절하고 우리한테 울림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삶과 죽음도 없습니다. 사마천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반역죄를 짓고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즉 사형을 당하거나 자살했더라면 구우일모,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구우일모,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빠지는 것밖에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구우일모가 사마천의 한 말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 배우더라고요. 사자성어로 구우일모라고. 그때 내가 그 수치스러운 형벌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까지 살아남았던 중요한 까닭은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혹중호 태산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중호 경무라,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용지소추이하라,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생사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로 남을 것이며, 또 내 주변 친구들, 내 가족들,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 죽음이, 내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 살면은 함부로 살지 않겠죠. 그죠?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마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준 12가지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내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하나로, 사마천 고향 마을의 후손들이고요. 제가 사마천을 고향 명예촌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제사입니다. 사마천 제사는 2010년도부터 국가제사, 중국은 3대 국가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중국의 당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누르왕자 황제, 사마천 사기의 제일 첫 번째가 황제로 시작해요. 황제라고 하는 전설 속의 제왕에 대한 제사, 이게 시조니까. 두 번째가 공자에 대한 제사, 그리고 2010년부터 사마천에 대한 제사가 국가제사 3대 제사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사 때 참석해서 인구가 한 55만 정도 되는데 55만 인구가 제 서열이 5위입니다. 보이죠? 중국 사람들 숫자로 표시해놔요. 가서 여기 자기 숫자 가서 서야 돼. 외국인들은 저 혼자만 초청을 받아요. 지금까지.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사마천의 무덤입니다. 금나라 때 단장을 해줬고, 수리는 또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해줍니다. 이민족이. 좀 더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으면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김영수의 쪼마를 자주고, 특히 사마천의 삶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은 제가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마천 최후의 10년이라고 하는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 제일 마지막 10년만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제 책은 뭐 찾아보면은 사마천 사기에 관계되어 있는 책은 제 책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또 하나의
노래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90분 동안 굉장히 뜨거운 특강을 해주신 이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이지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 중에 강연을 들으시고 뭐 소감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의응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네요. 네, 손 들어주신 친구 일어서서 본인의 소개와 함께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기 글로벌 서포터즈 이은비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학생인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내 들으시고 작은 일을 못하면은 큰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네. 대개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남성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째째하게 뭐 사수한 걸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는 큰 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세심한 작은 배려부터 실천을 하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저절로 됩니다. 이게 몸에 배야지 가능한 것이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 부분입니다. 이건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1시간 반 정도 사례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은 그게 몸에 배면은 나중에 저절로. 그 다음에 그때 김영수라는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맞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조우하는, 만나는 그런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실천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쪽에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빠르겠군요. 네. 일단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제 질문사항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사마천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역사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많은 역사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사마천의 사기처럼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역사서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는 중국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은 그 전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을 합니다. 그걸 정사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 역사 가짜를 써서 진짜 바른지 안 바른지는 뭐 차치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24종류의 정사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걸 24사라고 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정사가 사기예요. 사마천 사기입니다. 왜 그러면 사마천 사기가 정사의 첫 번째로 꼽혔냐? 23종류의 역사책의 정사의 기록의 시스템이, 즉 체제라고 합니다. 체제가 모두 아까 처음 설명할 때 기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전체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창안해 놓은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체제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쓴 책이고, 그러면 사마천 사기도 그러면 관찬사서입니까? 정부가 편찬한 겁니까? No. 사마천 사기는 개인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이에요. 개인 역사책인데 너무 뛰어나, 체제도. 그래서 나머지 역사책들이 이 체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력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워. 근데 너무 책은 제대로 썼어. 그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1인자였죠. 그래서 제가 절대 역사서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기가 동양 역사학의 모범이 됐죠.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정사의 두 번째 책이 반고의 한서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렀고 딱딱하고 사기에 비하면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역사책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뭐 역사가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역사책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서양식의 사고방식의 역사관에 따르면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주입한 거예요. 즉 기록이 없는 건 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그거에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시간이나 역사시간 되면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임마 그냥 외워라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냐 그러면 야 임마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공부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질문만 던지면 돼요. 하나는 if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래야지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리더가 그 리더가 하는 게 이 리더였더라면 if 그때 만약에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었더라면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인재가 아니고 저 인재를 데려다 썼더라면 이런 가정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론들이 다 다르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가 상황 대처 능력. 왜? 역사는 전부 다 경우의 수예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가 다른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실제로 내 인생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답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그게 직관으로 연결되고 통찰력으로 연결되면서 자기 스스로 리더십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미래 예견력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역사 공부가 주는 선물이죠. 그 가장 좋은 텍스트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사마천이 경험하고 겪고 처절한 고통과 고뇌와 고독 속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칼릴 지브라니가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그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모두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마천만큼 거기에 딱 들어맞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역사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없어진 역사책이 많기 때문에 없어진 것 중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그 질의응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해주신 묘수 이사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멋지게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터즈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무대 위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용감한 분들은 첫 번째 줄에 서 주시고요. 자, 모두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앞사람의 어깨 사이에 얼굴을 빼꼼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기 준비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분들 얼굴 좀 빼주세요. 앞에 서 있는 친구들 고개 살짝만 이렇게 조금 수그려주세요. 어깨 사이에 얼굴이 나온다고 카메라 봐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엄마스크로 한번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시고요. 마스크를 한 손에 이렇게 딱 해서 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몸이 불편한 친구는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입이 보이니까 스마일! 셋!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자유롭게 뭐 인증샷 찍으셔도 좋고요. 이제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빠지는 거 없이 잘 챙기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